시청자 여러분, 밤사이에 잘 쉬셨을까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 우리 날씨가요, 영상 15도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포근하게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예정이라는데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마냥 좋은 장세만은 아닙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요. 오늘 나스닥이 강하게 하락 중이고요. S&P 500 역시 마이너스 0.8%가량. 전반적으로 혼조장이 강한 장세인데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서비스업 지표는 잘 나왔지만 고용 지표는 부진하는 등 매크로 지표까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마치 날씨처럼 좀 혼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는 하락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AMD발 실적 쇼크가 상당히 강했고요. 또 거기에 고용 지표까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심이 악화가 된 탓인데요. 반면에 다우 지수는 0.63% 기분 좋게 순항 중입니다. 오늘 일라일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밝혔는데 이 때문에 일라일리를 중심으로 강하게 이 헬스케어 섹터가 반등하고 있는 요소가 이 다우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시자면 이 장중에 한번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상당히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평화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점이 전반적으로 각각의 이 딥에서 증시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고요. 그렇다면 과연 현재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오늘은 굉장히 좀 차별화 장세가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M7 종목들은 사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다면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2.6% 거의 3%가량 하락 중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엔비디아 H200 칩 지난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달이 지난 내내 최종 수출 승인 도장을 받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나왔는데 이 상무부에서는 수출을 허가했지만요. 국무부 측에서 이 H200 칩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그런 우려가 있다면서 더 강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오늘 강하게 하락 중이고요. 또 AMD가 16% 지금 이 시각 급락 중인데 상당히 부진한 실망스러운 1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반도체단 전반에 약한 이런 투심을 야기시켰고요. 다행히도 소프트웨어주들은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인투이트도 그렇고 다시 한번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화ang CEO가 소프트웨어가 AI 등장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라면서 최근 소프트웨어에 드리워진 우려감을 좀 불식시켜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헬스케어 굉장히 강하게 이 초록불 상승 불 켜고 있습니다. 일라일릴리가 10% 가까이 올라서고 있는데 일라일릴리의 대표적인 효자 상품이죠. 이 젯바운드와 마운자로 덕분에 이번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투심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세를 만든 밤사이의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슈는요. 이 역시나 오늘 AMD 쇼크가 기술주를 좀 강하게 짓누르면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희비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AMD 쇼크 바로 지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 문제는 역시나 가이던스였습니다. 이번에 이어지는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상당히 이 쇼크가 발생했고요.
장중에 이 16% 떨어지는 점 종전에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오늘 엔비디아의 H200 칩 이 수출 최종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반도체단 전반의 투심이 악화됐고요. 거기에다가 또 오늘 장 마감 직후에 잠시 후에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는 M7을 중심으로 관망세, 경계감이 확대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 고용 지표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미국의 ADP 1월 민간 고용이요. 예상치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으로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이 고용 보고서가 BLS,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간하는 게 가장 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이게 원래는 지난 6일 발표 예정이었습니다만 연기가 됐습니다. 이 미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이 됐었다가 지난 4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 노동통계국의 발표 자료가 늦어지게 되면서 ADP 민간 고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 2025년 연말부터 그리고 지난 1월까지의 수치 상당 부분 현재 둔화되는 그런 양상이 보이실 겁니다. 또 수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고용이 많이 부진하구나 이게 한눈에 보이실 텐데요. 원래 예상치가 4만 8천 명 증가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전월 대비해서 이 2만 2천 명 증가, 그러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증가했고요. 또 전월치 3만 7천 명 증가도 사실 하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하향 조정된 것에 대비해서도 거의 15,000명 가까이가 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을 봐도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현재로서는 고용 확장세가 상당히 둔화된 상태. 한마디로 고용이 일견 봤을 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문제는요. 이게 채용도 적고 해고도 적기 때문에 고용시장 자체가 상당히 위태위태한 수축이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플러스니까 계속 확장세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문제는요. 이게 쏠림이 굉장히 한 분야에 두드러진 증가세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번에는 교육과 보건 부문을 제외한다면 이게 마이너스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정 부문에 쏠린 고용 지표라는 점도 상당히 시장감에 불안감을 안겨줬고요. 다행히 시장에서는 이게 그나마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정당화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는 좀 하방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마지막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용지표는 좀 불안하게 나왔지만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1월 서비스업 경기는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만큼은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지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그리고 1월 ISM 서비스업 PMI. 기본적으로 이 PMI 지표는요. 기업들에게 요즘 장사 좀 잘 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기업들이 대답한 것을 숫자로 이 수치화한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S&P 글로벌은 S&P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문한 그런 대답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미국 내의 이 공급관리협회인 ISM에서 설문한 조사인 ISM 서비스업 PMI가 뉴욕 증시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함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엇갈렸을 때는 ISM의 그런 소식을 조금 더 뉴욕 증시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번에는요 둘 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 1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가 전월치와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50을 넘어서면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ISM도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실제치 53.8이 계속해서 전망치보다 잘 나왔고요. 전월치 대비해서는 살짝 약간 삐끗하긴 했지만 여전히 50을
넘어서면서 경기 확장 국면을 시사했습니다. 19개월 연속 이 확장세가 유지가 된 건데 마찬가지로 좀 세부 항목을 봤을 때에는 고용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됐다. 이 지점은 약간 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는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좀 확실하게 어쩌면 조금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오늘 다우의 하방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까요? 정보경 앵커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AMD 쇼크로 기술주 전반이 크게 흔들리면서 급락하는 하루였는데요. 종목별로 좀 자세하게 짚어볼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로 준비를 했습니다. 2.87% 우리 시간으로 5시 30분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오픈 AI에 최대 200억 달러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칩 성능을 둘러싼 이견 보도가 좀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무엇보다 오늘 좀 크게 영향을 준 건 AMD의 가이던스 실망 그리고 중국 매출 우려가 겹쳐진 겁니다. AI 반도체 전반에 좀 부담이 번지는 모습이고요. 자세한 이야기 월가 시그널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MD입니다. 오늘 좀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16%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실망에 대한 여파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1분기 매출을 98억 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는 웃돌았지만 AI 투자 붐 속에서 100억 달러 이상을 기대했던 시장의 눈높이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중국 관련 매출 불확실성, 여기에 엔비디아와의 AI 경쟁 우려가 부각되면서 오늘 주가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3% 넘게 좀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요. AI 맞춤형 칩 사업 경쟁 부담이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핵심 고객사죠. 구글이 일부 TPU 생산을 미디어텍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좀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모건 스탠리는 신규 AI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성에 대한 추가 가시성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종목 오늘 마감가는 어떻게 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하락폭을 좀 더 키워가면서 3.41% 오늘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으로 AMD 살펴보시면요. 17%또 급락하면서 오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브로드컴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3.83% 마찬가지로 좀 크게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구글과 퀄컴 준비가 돼 있는데 퀄컴이 또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먼저 준비돼 있으니까 소개를 드리면요. 4분기 매출이 1,13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고요. EPS도 살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2.82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구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15% 넘게 늘었고요. 클라우드 매출도 35% 이상 성장할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요. 제미나이 AI 일간 활성 이용자 수 급증 그리고 애플과의 협업 등의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퀄컴입니다. 퀄컴도 방금 전에 막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4분기 매출 예상치를 상회하는 122억 5천만 달러로 나왔고요. EPS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치를 상회하는 3.5달러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외 주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6% 급락하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퀄컴 이야기를 마저 전해드리면 이 시장에서는 매출 121억 2천만 달러로 소폭 성장할 것이다. 또 주당 순이익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퀄컴이 최근 8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왔고 오늘도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갔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가와 시외 주가는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1.49% 시외 거래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퀄컴 확인해 보시면요.
주가가 시외 거래에서 주가가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6% 내외로 좀 급락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라일릴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2026년에 강한 가이던스에 힘입어서 급등했는데요. 비만 치료제인 제프바운드 또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의 판매가 늘면서 실적이 기대를 크게 웃돌았고요. 2026년의 매출과 이익 전망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한편 경쟁사죠. 노보 노디스크의 보수적인 전망과 대비되면서 투심이 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50% 가까운 급등을 보인 실리콘 레버러토리스인데요.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현금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주당 231달러로 총 7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약 69%의 프리미엄을 제시한 건데요. 무선 사물 인터넷 사업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인수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주가의 강한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마찬가지로 13% 넘게 급등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면서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했고요. 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회사는 연간 매출 전망까지 상향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마감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라일릴리는 10.39% 오르면서 강하게 마감을 했고요. 다음으로 실리콘랩스 48.89% 올라가면서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13.75% 오르면서 오늘 기분 좋게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매크로 지표 흐름 그리고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챙겨보시죠.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입니다. 1.71% 상승하면서 배럴당 64달러 선을 막 돌파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결렬 위기에 놓였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국제유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란 측이 갑작스럽게 핵 협상 관련 형태를 좀 변경시키자라고 요청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변경은 안 된다라고 응수했기 때문인데요. 비록 종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오만에서 정상적으로 핵 협상이 계속해서 재개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긴 했지만 이미 다시 한번 양국 간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다시 한번 높아진 원유 공급 우려감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9원 가까이 상승하는 움직임입니다. 1,459원 선, 벌써 1,460원 선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인데요. 미국의 밤사이에 서비스업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거기에 밤사이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평화적인, 긍정적인 전화통화를 마쳤다는 소식까지 달러 강세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3.5% 계속해서 이 이란 간의 불협화음이 비트코인 가격마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이 비트코인 최근 급락세에 따른 연쇄 효과를 경고했는데 비트코인의 최근 급락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요 5만 달러를 깨뜨린다면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연쇄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소름 끼치는 그런 이런 경고를 날렸고요. 이어서 금 가격은 0.63% 역시나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한번 고조가 됐고 또 고용도 상당히 좀 쇼크 수준으로 절반밖에 이번에 상승을 하지 못했죠. 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다만 미국채 10년물, 미국채 2년물, 장단기물 국채 금리는 조금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매크로 지표가 밤사이에 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죠.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표는 상당히 부진했지만요. 또 이 서비스업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한 해석이 살짝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3대 지수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다우지수가 0.53%, 오늘 일라일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제약 기업들이 좋은 선방을 해주면서 0.53%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하락이 깊습니다. 1.53% 급락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AMD 바이오 쇼크도 있었고요. 엔비디아도 H200 칩의 중국 최종 수출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반도체단의 투심을 악화시켰기 때문이고요. S&P 500 0.51%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혼조 마감한 오늘 뉴욕 증시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P에 따르면 1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2만 2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집계 예상치인 4만 5천 명의 절반 수준인데요. 고용 증가의 대부분은 교육,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부문 고용은 한 달 새 7만 4천 명 늘어났습니다. 반면 전문 사업 서비스 부문은 5만 7천 명 감소하며 뚜렷한 부진을 보였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5%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ADP는 고용 증가세가 지난 3년간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임금은 아직 급격히 식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ADP 지표는 민간 조사로 정부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6일 예정이던 1월 고용 보고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연기됐는데요. 시장에서는 고용 둔화 신호가 연준의 정책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가 AMD 쇼크에 크게 흔들리면서 동반 급락했습니다. AMD의 4분기 실적과 전망이 높아진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AI 관련주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습니다. AMD의 4분기 실적은 매출 102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53달러로 컨센서스를 모두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문제 삼은 건 실적이 아닌 전망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98억 달러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넘겼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4.6% 감소하는 역성장 전망이었습니다. 여기에 4분기 매출 가운데 약 3억 9천만 달러가 중국향 MI308 일회성 물량이라는 점이 부각됐는데요. 이번 분기 MI308 매출은 1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리사수 CEO는 칩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의 실망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AMD 주가는 장중 낙폭을 키우며 17%대 급락했고 이 여파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 전반에 차익 실현이 이어졌는데요. 시장은 이제 기대보다 실적의 질을 요구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H200 중국 수출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9월 처음 발표한 오픈 AI와의 최대 1,0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은 아직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엔비디아 내부에서 오픈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며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200억 달러 투자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입니다. 오픈 AI의 최근 펀딩 라운드도 축소되며 AI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픈 AI가 다른 칩 업체, 엔비디아가 경쟁 AI 기업과 협력을 넓히면서 양사관계의 불확실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젠슨왕 CEO는 드라마는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H200 칩의 중국 수출이 미 국무부 안보 검토로 지연되며 주문 중단과 공급망 차질까지 겹친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AI 투자 축소 우려와 중국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 팀의 중국 방문 소식에 중국 태양광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대표단이 최근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설비, 웨이퍼, 배터리 모듈,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업체까지 폭넓게 시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테슬라 팀은 생산 현황과 기술 수준 점검에 초점을 맞췄고 스페이스X 팀은 장비업체 방문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이종접합 장비업체와는 계약 체결설도 나왔습니다. TCL 중환과 증성기계전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진코솔라는 상한가인 20% 급등했습니다. 트리니솔라도 장중 9% 상승했는데요. CSI 태양광 관련 지수는 오전장 기준 5%에서 6% 뛰었습니다. 시장은 머스크의 태양광 사업 확대 구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미국 내 태양전지 생산 능력을 100기가와트까지 키우겠다고 밝혔는데요. 태양광 공급망 전반을 통합하겠다는 발언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1월 ADP 민간 고용 발표가 됐는데요. 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2만 2천 명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예상치인 4만 5천 명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명확한 고용 둔화의 신호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왜 일부러 이러는 거야? 왜 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왜? 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네. 일부러 아, 이제 저기 하는 건가요? 네, 저 일단 오늘 제가 좀 기사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다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P에 따르면요, 1월에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2만 2천 명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좀 예상치였던 4만 5천 명에서는 좀 절반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용 증가가 좀 어떤 부분에 조금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점도 있어서 저희가 앞서 뭐 마켓 무버 이슈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고용 둔화의 신호다라고 좀 짧게 답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게 네. 원래 ADP 거 딱 보고 바로 다음 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네, 그게 딱 이제 종합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그렇죠. 경제지표를 보시는 분들이. 왜냐면 ADP에서 나오는 민간 자료에는 비농업이긴 한데 정부랑 공공부처가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걸 종합해서 딱 나와서 ADP에 있는 이 오토 프로세싱 여기에 있는 연봉 자료로 나온 거랑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거랑 합쳐가지고 지금 고용시장이 이렇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쵸. 한동안 셧다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아예 이제 반전이 됐네요. 아예 표시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다시 풀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미니 셧다운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께 또 미뤄졌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결국 ADP 하나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원래 6일에 예정이었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원래 항상 ADP가 목요일에 나오고 네. 금요일날 고용노동부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까를 이틀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정부께 빠지니까 답답합니다. 이번에도 결국 ADP 걸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정부랑 공공부처께 없죠 이번에도. 네. 그러면 ADP는 정부 공공부처 차이가 그 자료가 없어요 ADP에는. 자 그래서 민간 기업의 연봉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빅데이터로 이제 바로 소팅 해가지고 나오는 자료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차트죠. 바로 그냥 나와버리는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뭐겠어요. 저 수치로 나오니까 뭐겠어요. 하드 데이터잖아요. 네. 하드 데이터. 우리가 요즘에 계속 봤던 소프트 데이터는 흔들리는데 하드 데이터가 계속 좋게 찍히니까 소프트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드 데이터가 계속 찍히니까 아무리 나쁘게 말하려고 해도 수치가 증명을 해버리니까 나도 아 진짜 좋은가?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간에 ADP 그 민간 비농업 고용 증감 보면은 2021년도의 수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막대 그래프 자체가 아예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확실하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는 전체적인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네.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어떤 분야가 있는 걸 볼 텐데 문제는 그 보기 전에 일단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네. 고용의 양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건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01년도부터 3년 동안 아예 뭐 그거는 저기 뭐 2001년과 2024년도에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일단은. 네. 그런 것이고, 그럼 이제 그나마 그 안에서 뭐 차별화되는 게 있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프트 데이터랑 그 하드 데이터가 뭐 격차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네. 흐름은 비슷해요. 뭐냐면 소프트 데이터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PMI가 보통 50 미만이 나오던 게 어디입니까? PMI가 ISM이랑 지금 그 S&P에서 나오는 단체의 차이도 있는데 각 단체별로 어떤 차이로 발표가 따로 되죠? 어떤 업종의 발표가 됩니까? 제조업 서비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네. 발표가 되죠. 거기서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조업 분야가 50초과가 나옵니까? 서비스업 분야가 50초과가 나옵니까? 먼저. 지금 계속 보셨잖아요. 미국은 서비스업 나라고 네. 서비스업이 좋게 나왔잖아요. 네. 나중에 제조업이 따라가는 지금 형국이고. 서비스업 쪽이 조금 더 좀 유심히 여기도 봐야 그 된다고 똑같은 거죠. 하셨죠. 하드 데이터도 네. 그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위에 보면은 제조업 분야가 마이너스가 많이 났잖아요. 빨간색이. 네. 근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지금 많이 난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제조업 분야의 이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고용 상태가.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서비스업 분야의 저기 고용 상태는 제조업에 비해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소프트 데이터가 엉뚱하게 답변이 나간 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제조업에 지금 그 종사하시는 분들, 제조업에 그 이 지금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 시장이 안 좋은 것이 지금 하드 데이터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로도 나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나오는데 지금 마이너스 난 거가 어떤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5개 중에서 네. 마이너스가 난 것은 2개가 있거든요. 스몰 부분에서 하나 그리고 라지에 하나 있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미들 네. 사이즈 부분은 지금 아주 탄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장 규모별로 한 거는 아까 그거는 소팅이 안 들어간 거죠. 지금 제조업 서비스업이 네. 합쳐진 거죠. 어쨌든 이거 규모별로 나눈 건데 중간 사이즈 기업들은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네. 50인에서 249명 정도 되는 곳이 37,000건의 일자리가 늘면서 하드 캐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라지죠. 500명 이상은 18,000이 줄었고요. 20명에서 49명 사이는 3만 명이 줄었습니다.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것은 20명에서 49명 사이인 거죠. 저 애매한 수치에 네. 중기업도 아니고 소기업도 아닌 곳에서 일자리가 많이 날아간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 연준에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파월이 특히 인플레이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그냥 지금 제가 다 해버리고 있네요. 질문을 안 받고. 네. 자, 마침 질문. 제가 좀 질문을 네. 드리려고 다시 했으니까 질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표를 보다 보니까 쫙 해버렸어요. 네. 네, 고용에서는 이제 산업별 엇갈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좀 임금 상승률을 마침 저희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4.5%로 좀 아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인플레이션 경로에 작용을 할지도 궁금하고 뭐 준비하신 이야기를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이제 네. 5월까지인데 근데 이것도 참 민감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사 임기는 엄청 길거든요. 그렇죠. 이사를 떠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이사 이게 시간 참 계속 유지한다고. 트럼프가 네.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계속 있으면 진짜 애매한데요, 이거. 네. 웃기죠, 이렇게 되면. 케비너 분위기가 씨가 좀- 의장인데 네. 전 의장이 이사예요, 파월이. 참 또 애매한데. 어쨌든 파월이 계속 네.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소리를 내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볼 텐데 이것도 보겠죠. 이제 ADP에서 나오는 임금 상승률을 보면서 네. 임금 상승률이 아직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해도 임금이 꿈틀거려서 튈까 봐 못하겠습니다. 이제 파월은 이거를 계속 본다면 그 말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ADP 자료 갖고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반토막 더 났죠. 예전에 16%에 치솟던 것이 지금 4.5%에 왔습니다. 일단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에 저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신규 취업자들입니다. 새로 들어온 취업자들이고 네. 기존의 취업자들은 파란색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 취업자가 4.5고 신규 새로운 취업자가 6.40인 차이 있는데 2022년도에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임금 상승률이 낮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체 아까 고용의 양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임금 상승률이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네. 물가 상승률, 물건 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임금 상승률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르지 않는 부분,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네. 쓸 가능성도 있죠. 네, 임금이 좀 아직 급격하게 식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렸고, 뭐 고용이 근데 지난 3년간 점진적으로 둔화 중이다라고 이제 ADP가 평가를 했는데, 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연내 경기 침체가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 시장이 아주 좋은 건 아니죠. 아까 양을 봤잖아요. 2021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죠. 회사도 고용을 많이 안 하고 졸지에서도 나오잖아요. 구인 공고를 안 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면 내가 새로운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고 백수가 돼버릴까 봐 내 현재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딱 네.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금 상승률도 저렇게 말할 수도 있죠. 바꿔 말하면 질이 좋지가 않다. 임금 상승률이 안정된 게 네.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게 임금 상승률도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률을 극복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경제가 살아나는 게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죽었으면 물가가 오르지 않죠. 짜장면 값이 5,000원이었는데 10,000원 된 게 우리가 지갑이 쓰기 힘들다도 될 수 있지만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대신에 짜장면 값 이상으로 내 임금 상승률 일자리가 좋아져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네. 그만큼 이제 감안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고용의 질이 좋지 않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의 양과 질이 다 좋지 않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그렇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졌다. 만으로는 지금 뭐 좋다고 볼 수 없겠죠. 오히려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살려내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버리면은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는 잠시뿐. 그렇죠? 잠시뿐 알겠습니다. 뭐 고용의 양과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번 ADP 결과와 정부의 공식 고용 지표는 또 엇갈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향후에 발표될 지표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구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함께 확인해 보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먼저 EPS가 2.82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도 1,138억 3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2026년에 설비 투자 전망치도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4분기 설비 투자까지도 잘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시외 거래에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시면요. 하락을 하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주가가 아까는 한 3% 가까이 또 빠졌었는데 상승 전환에 성공한 구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은 뭐 최근에 발표한 기업들이 다 그렇듯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막 달리고 오라클 회장님이 무슨 전세 갑부순위 1위에 오르고 뭐 이 얘기 나올 네. 때처럼 뜨겁게 반응 안 하죠, 지금 여러분들. 뜨뜻미지근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인공지능신에 대한 성장은 알겠는데 성장 속도가 줄다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죠. 달리기 선수가 1등은 계속해요. 네. 근데 전 경기보다 초수가 늘었습니다. 그럼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아빠, 네. 우리 저번 달에 뷔페 먹고 저저번 달에도 뷔페 먹고 저저번 달에도 뷔페 먹지 않았어? 근데 왜 이번 달엔 뷔페를 안 가요, 아빠? 이런 거 아빠가 말합니다. 충격적으로. 뭐라고요? 야, 3개월짜리 이벤트 쿠폰에 당첨된 거였어. 미안하다. 아, 저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글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이벤트 형식으로 올랐다는 아. 것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신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처음의 속도로 성장할 줄 알았더니만 처음의 속도는 약간 오픈팔이었던 거예요. 근데 시장의 기대는 그 오픈팔이 한동안 지속되리라 생각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만족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보통 뭐 하냐면은 컨퍼런스 콜이라는 전화 통화에서 네. 경영진들이 나와가지고 향후의 가이던스를 상향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몇몇 기업들을 보면은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가이던스를 상향을 하지 않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시장은. 아. AMD도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AMD 이야기는 또 이따가 좀 이어가 볼 건데 좀 어쨌든 시외 거래가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부분을 다시 평가하고 있는지 뭐 좀 다시 훈풍이 좀 시장에 불어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주인공의 얼굴은 바뀌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즘 저희 매일 구글도 매일 예외가 얘기해주고 아니고요. 계시죠? 네. 그렇죠. 구글이라던가 지금 저기 아마존이라던가 네,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지금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디로 넘어갔다고 했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업체들한테 이제 물음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너네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그 아주 멋있게 설계도를 그렸는데 설계도를 그린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에 네. 라인은 확보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픈 AI를 비롯하여 오라클, 브로드컴, 아마존, 뭐 엔비디아 계속 무슨 데이터 센터를 향후에 뭐 몇 기가와트를 뭐 하겠고 어느 지역에 하겠다 엄청난 계획들을 계속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지금 너네가 지금 말한 그 계획 알겠는데 이제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땅은 확보됐고 전기는 확보됐으며 그 인력들은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발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너네들끼리 경쟁에 계속 가속화를 위해서 그냥 약간 블러핑을 치는 거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러핑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 부인을 해도 경영진들이 가이던스를 낮추니까 봐봐. 너네 지금 속으로는 그러고 있어놓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만약에 발표를 늦춰버리면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일부러 하는 것이 나왔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구글이고요.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시외 거래에서 주가는 지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4% 넘게 오르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좀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주제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좀 울상을 짓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AMD의 실적 쇼크 때문에 정말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하루였는데요.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는데 주가가 17%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좀 강하게 반응을 했다고 보시나요? AMD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이 못마땅한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이 아버지잖아, 아빠 엄마잖아요. 아빠 네. 엄마가 딱 얘기하는 거죠. 야, 이번엔 미안한데 무슨 다음 얘기를- 달부터는 네. 부페를 못 먹겠다. 네, 충격적인 거죠 지금. 그 동안에 먹었던 부페들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AMD는 결국 같은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둘 다 지금 네. GPU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인텔이 활약했던 그 시장을 이제 먹고 둘이 이제 이 원투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엔비디아가 겪고 있는 문제랑 AMD가 겪고 있는 문제는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더 이상 처음에 엔비디아, AMD 둘 다 잘 나갈 때는 우리가 다 관심을 어디 가졌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또 GPU를 들고 왔는데 젠슨왕이 멋있게 들고 왔는데 엄청난 성능이래. 근데 리사수 언니가 또 경쟁하면서 우리도 엔비디아 GPU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의 칩을 갖고 왔는데 이러면서 그 성능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어디로 왔냐? 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HBM이 있는지 아니면 그 생산할 수 있는 지금 TSMC 라인을 확보하고 얘기하는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오픈 AI가 발표한 그런 것들이 진짜 실현 가능한 지금 계획인지 지금 오픈 AI가 잉여 현금 흐름이라던가 아니면은 투자처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발표를 하다 보니 신뢰도에 의심이 가고 심지어 오픈 AI마저 엔비디아의 GPU 칩이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고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AMD도 결국 같은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한번 신뢰가 금이 간 데다가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네. 지금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지금 잡으면서 결정타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7% 하락을 하게 되면은 네. 기술적으로도 훼손이 와요. 차트에도. 뭐 말씀하신 가이던스 98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4.6% 감소한다는 이제 전망을 내놓긴 했는데요. 또 이제 약간 주가에 부담이 되는 게 중국 관련한 매출 불확실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4분기 매출 중에 중국향 MI308 일회성 물량이 3억 9천만 달러, 뭐 이번 분기는 1억 달러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 부분이 투심을 조금 더 흔든 핵심 요인으로 봐도 될까요? 네. 제가 계속 오늘 뷔페론을 얘기하는데 네. 중국 부분이 뷔페였던 거죠. 이벤트 뷔페. 그 뷔페가 바로 중국 네. 부분이 계속될 줄 알았다면 중국이 쏙 빠진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랑 겪고 있는 거랑 네. 똑같죠. 엔비디아도 젠스당 회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지금 중국 뛰어다니고 대만 뛰어다니고 하는 이유가 중국 그 부분이 빠진 게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쿠폰이라도 발행을 하면서 10% 떼주면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지금 중국 정부랑 미국 정부의 사이에서 붕 떠버리는 이 주제가 돼버렸잖아요. H200이 지금 허공으로 지금 날아갔어요.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AMD도 지금 그 지점이 그렇죠? 중국향 네. 일회성 물량 급감으로 나와버리잖아요. 일회성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인지 모르고 여기에 이 지금 실적에 포함이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주가를 매겨놨더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가에 지금 여러 가지 밸류를 매길 때 네. 중국향 일회성 물량을 중국향 굉장히 다회성 물량의 가치로 매겨놨던 거지 기대가 무너지면서 그 부분 가치가 빠져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급락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들이죠. 근데 저게 지금 해결이 다시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당히 좀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고 우리 기업 키워라 이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뭐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이 스스로 하려고 해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렇죠? 중국의 그 정치 상황이나 정치 체제가 알리바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정말 적극적으로 H200을 원한다. 뭐 하더라도 네. 지금 중국 정부의 태클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교수님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뷔페의 정체가 바로 중국향이었다는 얘기였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투자자가 AI 기술주들을 좀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좀 비중을 좀 줄여볼까라고 해야 될지 좀 어떤 판단이 필요해 보이세요? 뭐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분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가치주 성격으로 굉장히 많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아니 뭐 또 이렇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워렌 버핏을 뭐 오마의 현인이니 무슨 투자의 대가니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상 워렌 버핏 스타일을 따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섹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언제 그게 두각을 발휘하느냐? 기술주들 폭락하고 장이 폭락하니까 어휴 워렌 버핏 성님 이러잖아요. 지금 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네. 예전에 몰래 매입을 했던, 밝히지 않고 매입을 하라고 했던 처브라는 그 주식 보험주거든요. 네. 어제 또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급등했고요. 네, 네. 암젠 같은 이 바이오 종목도 급등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오르면서 다우 지수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배분을 해놓으면 흔들림에 조금 대응은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기술주가 섹시하고 이제 앞으로도 전망이 밝은 것도 사실이지만 네. 어느 정도의 수익본 부분은 조금 이 가치주 성격인 부분을 넣어놓으면 조금 마음의 울렁거림이라던가 그렇겠네요. 아니면 네. 시장에 대응해서 조금 유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들의 손은 여전히 아마 기술주 위에 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AMD 쇼크로 기술주의 급락이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AI 기술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좀 가치주 쪽으로 분산 투자 전략도 추천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숨겨진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기사에서 인사이트 찾아오셨을까요? 예, 그 일본 니케이가 있는데 니케이도 뭐 세계적인 이제 신문이죠. 그렇죠. 그 일본은 여전히 종이신문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가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증산 내지 증설을 한다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창신 메모리랑 양쯔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이런 디램 낸드 생산 기업이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 상당히 이 증설 물량이 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디램 1위 기업 창신 메모리 그리고 낸드 1위 기업 이 양쯔 메모리 각각 중국 내에서는 거의 투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이 생산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전망이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좀 전에 들으셨지만 이제 정리를 하면 디램은 이제 창신 메모리 CXMT이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이제 YMTC 양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중국을 대표하는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인데 창신 메모리가 이제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은 그 합비 공장을 갖다가 국내 자기 공정했던 합비 공장을 갖다가 네. 약 두세 배 정도로 이제 확대한다고 합니다. 두세 배요? 예, 이거 엄청난 네. 물량이죠. 그래서 확대를 하면은 현재 이제 LPDDR4, 그러니까 LP라는 건 이제 로우 파워, 그러니까 저전력. 지금 AI 시대에서 저전력이 또 되게 중요한 그 테마이거든요. 저전력 DDR4를 생산 중인데 향후 이제 그 증설이 완료되면 DDR5로 이제 전환을 하고 또한 상하이 공장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장비를 설치하면은 내년부터 이제 양산이 또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버, PC, 자동차용 디램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여기 HBM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HBM을 딱 글자를 세 글자를 보시면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HBM도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HBM3E가 시장에서 인벤 팔리고 있는 가장 큰 그 고난도의 제품이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HBM4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HBM은 HBM3E보다 좀 낮은 단계, 뭐 HBM2라든지 HBM3라든지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저사양의 HBM 기준하면 저사양의 반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HBM2랑 HBM3가 왜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면 계시겠지만 중국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나름의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은 반드시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고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저는 뭐 그 주장을 갖다가 별로 믿진 않는데 그러니까 만들었지만 그 만들었던 그 생산의 상당 부분이 그 엔비디아의 칩을 갖다 썼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그런 칩이 있고 그 칩에 필요한 또 HBM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HBM에 짜게 되는 것을 창신 메모리가 이제 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양지 메모리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데 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낸드 중심에서 그 메모리 그 생산을 갖다가 DRAM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이해를 하시고 아시겠지만 엄청난 이제 추가 수요를 갖다가 기존의 메모리 3사, 그러니까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야 우리는 이제 증설하기엔 여력이 없어라고 이제 계속 가격을 갖다 계속 높이고 있으니까 네. 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겠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기업들은 채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언제나 적자를 허덕이면서 중국 당국의 막대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는 증설과 증산을 갖다 하면서 이 보조금도 어느 정도 깎으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어떤 비즈니스 역할도 역량도 키워야겠다라고 이제 그 전략을 세웠다고 여겨집니다. 네, 물론 밤사이에 뭐 AMD 쇼크도 있었겠지만요. 마이크론이 또 10% 가까이 떨어진 데는 이 뉴스의 영향도 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대폭 늘리길래 이 정도의 시장에 충격을 준 걸까요? 예. 오늘 마이크론이 뭐 장중에 10%까지 떨었다가 이제 마감은 9.5% 마감한 것으로 알고 제가 들어왔는데 네. 사실 그거는 좀 대가리 과민 반응입니다. 어저께 마이크론이 인텔에 대해서도 갑자기 그 인텔이 DRAM을 갖다 뛰어든다고 하니까 4% 이상 떨어졌는데 그쵸. 과민 반응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과민 반응이다. 결국 마이크론이 떨어진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7주 연속 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면 이제 주주들도 시장에서 불안하거든요. 이게 언젠가 떨어질 텐데 그 언제 한번 어디냐라는 맥락에서 뭔가가 빌미만 생기면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오늘 어쨌건 이 창지 메모리, 양지 메모리 어떤 증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 과민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지 메모리, 양지 메모리나 기술력이 되게 저조한 기업들입니다. 한 13나노, 뭐 11나노 정도에서 웨이퍼를 갖다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인데 이보다 더 낮추려고 하면은 그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제지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제조 공정이 한 1000가지 정도의 제조 공정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의 부품도 없어도 사실 완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시 메모리나 양지 메모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산성은 안 맞지만 중국 당국이 엄청난 이제 보조금을 바탕으로 꾸역꾸역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산하면서 내놓은 제품이 결국은 저사양의 반도체. 예를 들면 자동차도 전장용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사양 그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고 노트북만 하더라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노트북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사실은 우리가 저가형 스마트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가형 제품에 필요한 메모리를 갖다가 두 기업이 공급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 영향이 클 것이냐? 어느 정도는 마켓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네.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오늘 장중에 10% 떨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밀가 있으니까 떨어뜨렸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좀 기술적인 격차가 좀 나는 상황이니까요. 뭐 한마디로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약간 우려되는 점이 우리와의 기술 격차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뭐 긍정적인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예,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면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완제품에 대한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최종적인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벌써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마트폰 역성장이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스마트폰 역성장이 된다는 것은 스마트폰에 D램과 낸드 플래시 다 들어가는데 두 메모리 제품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스마트폰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최상단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 얘기하는 갤럭시 S26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제품은 어느 정도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하지만 중저가형 제품, 뭐 20만 원, 30만 원 제품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0만 원 미만 제품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사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제품의 완제품 가격을 갖다가 그 커버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적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제품 가격 올리다 보면은 소비자가 손이 안 나간다, 지갑을 못 열게 된다.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기조는 분명하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메모리를 갖다 증설과 증산을 하면 사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중저가형 디램, 중저가형 낸드 플래시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은 실제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걸 어떻게 환산해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냐면은 예전에 유가가 90달러, 100달러를 돌파하니까 산유국들은 콧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120달러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인 시장 수요가 줄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수요가 완전하게 부러지고 그래서 유가가 40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것들 충분히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친 완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부품 가격이 올라간 것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안 좋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중저가형 반도체를 중국 기업들이 충분히 공급하게 된다면 우리로서 나쁠 것이 없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채산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까요? 예. 그럼 어쨌건 우리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이제 장중 10% 떨어졌으니까 오늘 일단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저께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이상한 대로 떨어졌는데 네. 나중에는 결국은 장중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플러스로 양전을 1% 하면서 상승 마감했죠. 심지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마이크론 4% 떨어졌지만은 그거보다는 현재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너무나도 아직까지 저평가하기 때문에 시장에 수요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오늘도 그 중국 두 기업이 그 증설한다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는 안 좋고 어쩌면 오늘 개파락을 시작할 수 있지만 충격은 그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격이 단기파에 머물 것이다. 근데 이 사실상 두 기업이요 증설을 하게 된 배경이 독자적인 힘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제재할 만한 명분이 있다고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우리 그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창신 반도체 같은 경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도면과 기술을 갖다 빼내서 자기들이 이제 브레이크스를 못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 걸 때 간단한 거지만 간단한 거에 이제 선진 기술 업체는 가능하지만 후발 주자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HBM만 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따라잡고 못 따라잡았죠.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창신 반도체랑 그 양지 메모리가 못 잡고 있으니까 창신 메모리는 특별히 엔지니어를 빼내서 도면을 빼내서 기술적인 격차를 줄이려고 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 우리나라 법원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것들을 중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이제 제지를 해서 야, 니네가 불법으로 빼낸 기술을 갖고 매출을 올리고 그에 따라 수익을 사면 어떡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분명한 제재를 갖다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훔친 기술로 해외 매출을 올린다면 이건 특허 도용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겠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사안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사,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기사에서 발굴하셨을까요? 예, 세계적인 이제 펀드인 KKR이 있는데 KKR이 AI 데이터 센터에 뛰어들었다라는 엄청난 기사이고, 수준이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 한번 볼까요? 예, 화면에 나온 대로 1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정도 되는 큰 규모를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그 기사입니다. 네, 이 동남아에 부는 데이터 센터 열풍 이번이 시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광풍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남아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무엇이냐면 저도 이제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 AI의 어떤 혁명, AI의 어떤 광풍이 한국, 중국,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이제 유럽도 사실은 뒤처 있어요. 야, 우리도 끼워줘라고 이제 그런 뉴스만 보다 보니까 그곳에서 엄청난 소비가 있는 걸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결국 동남아 어디다 지을 거냐? 싱가포르에 이미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KKR이 돈을 투자해서 해당 이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75%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싱가포르는 불과 인구가 400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땅덩이도 우리나라 지금 대구광역시의 그런 불과한 그 도시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그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를 염두에 두는 것이냐? 당연히 싱가포르 인근 지역, 싱가포르랑 국경을 막대고 있는 말레이시아, 바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저 멀리 갈 수 있는 인도까지 다 커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동남아 시장도 큽니다. 사실 인도만 하더라도 지금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중국이 아니고 인도죠. 그렇다면 사실 인도만 사실 침투할지라도 충분히 KKR 입장에서는 먹을거리 된다. 수익성을 갖다 창출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뛰어들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동남아 시장도 엄청나게 이제 AI 수요가 많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세계 최대급 사모펀드 운용사 KKR 이 운용 규모가요 원화로만 치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예, 예.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 본격적으로 좀 발을 담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시사한다고요. 예, 하나는 여전히 그 AI에 대한 어떤 그 시비를 붙는 대목을 보면은 야, 니네가 돈 벌었어? 야, 오라클 니네 제대로 돈 벌어서 왜 채권을 왜 발행하는 거야? 오라클 주가 안 줬죠. 근데 그런 어떤 이면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실제 돈을 벌면은 또 무서워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어저께 AI가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갖다 침공을 하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 우수수 떨어졌죠. 뭐 네. 52조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결국은 이 사실은 AI가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결국 이제 싱가포르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것은 AI가 실체가 있고 AI로 말미암아서 수요가 있고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엄청난 수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HBM과 반도체 어떻게 팔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한번 참여할 수 있다. SK텔레콤이나 KT라든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인프라가 엔비디아 칩과 HBM입니다. 그러면 40%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인터넷 서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다른 나라, 동남아는 물론이거니와 아프리카로 진출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삼을 수 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근데 이 동남아 이슈를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오신 데에는 분명히 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데 우린 여기서 어떤 그런 키워드를 가져가야 될까요? 예. 그래서 AI에 대한 마켓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이제는 KKR이 뛰어들었던 이 사업을 우리나라의 펀드나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들이나 우리나라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좀 화면에 보면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어떤 기업이냐면은 그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5분, 10분만 나와도 큰일 아닙니까? 그 정전이 났을 때 비상 전원을 갖다가 공급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기업입니다. 역시 막대한 어떤 분야이고 이 분야도 중요하죠. 이런 어떤 그 생태계가 동시에 이제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를 뛰어들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중요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과 물류의 허브로 성장해 왔었던 싱가포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은 국가죠. 이제는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를 동력으로 삼은 만큼 우리도 여기에서 이 함유하는 바들을 그대로 정책에 잘 녹여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조호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 숨겨진 투자 정보 열심히 발굴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 편하게 밤새 쉬셨습니까? 2월 5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앞서 시그널에서 자세히 들으셨습니다만 좀 뭐랄까요? 표현이 맞는 거죠. 약간 상방이 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우리도 5,300선 하고 계속 사상 최고치를 밀리면 다시 회복하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5,000 선까지 확 올라올 때 그 기세는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그 가격대를 보더라도 요즘에 보면 어쨌든 한번 점프를 하고 그다음에 좀 다시 상방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90만 원
전후로 여기에서 좀 막혀 있는 느낌이고 삼성전자도 16만 원 넘긴 했는데 좀 그 17만 원 이렇게 그 위로 갈 때 또 좀 이렇게 막혀 있는 약간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보면 장중에는 그러니까 정규장에서는 떨어졌던 특히 이제 우리와 관련된 집중 관련이 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애프터마켓에서는 역시 알파벳 이 캐펙스 투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좀 더 다시 반등을 한 뭐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거 보면 뭔가 또 요 가격대를 예를 들어 삼성은 이제 17만 원에서 19만 원,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해서 20만 원으로 가기 위한 뭔가 요 부분, 그다음에 하이스는 이제 90만 원이니까 이제 100만 원을 넘어가기 위한 요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점프에 대한 이제 뭔가 시장에서의 어떤 뭐 그런 바램 또 그거를 충족시켜 줄 만한 모멘텀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게 1,000조 원이 됐습니다. 시총이. 이 역대 처음이죠. 이게 또 본주만 가지고 그동안에는 뭐 시총 얘기할 때 이제 우선주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본주만 가지고 1,000조를 넘었다. 이거 뭐 국내 처음이죠. 시총 1,000조 원 첫 돌파. 뭐 천조전자 이런 뭐 표현도 이데일리는 이제 제목에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뭐 시총 1,000조 원을 돌파하고 주가가 지금 뭐 17만 원 육박하고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들이고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더 뭐랄까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거의 사실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나왔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1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제 뭐 350조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되면 317조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 뭐 SK하이닉스도 240조 정도 한다고 그러면 두 회사 합쳐서 500조 넘는 거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그것도 뭐 몇 년 뒤가 아니라 당장 내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은 일단 지금은 P가 주도하고 있는 건데 가격이 주도하고 있는 건데 물론 증설에 대한 본격적인 부분이 이제 2018년 정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래저래 뭐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좀 최대한 정말 메모리를 짜내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쇼티지 현상이 그 시티 이세철 전무 같은 경우는 딴 데 나온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최소 7년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7년 간다라는 건 백그라운드는 결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 급증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고 그에 반해서 이제 공급이 뭐 확실하게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뒷받침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조우준 대표가 중국 쪽 창신 메모리라든가 중국 쪽 이제 메모리 이쪽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메모리 수요는 엄청나게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알파벳에서 조금 이제 주목했던 게 알파벳의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과연 시장 예상치를 이제 계속해서 뛰어넘을 것이 이 부분인데 그게 좀 해소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대로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샌디스크라든가 정규장에서 낙폭이 좀 있었던 종목들이 좀 애프터마켓에서는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 심지어 AMD 폭락했던 AMD조차도 애프터마켓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애프터마켓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기사가 이 기사라고 봅니다. 대통령처럼 수익률 대박 나보자 개미들 국장 ETF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코스피 5천을 이제 목표로 걸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상징적인 뜻으로 했던 조치가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스피의 이 우량 200 종목에 대한 이 ETF 상품 그다음에 코스닥 150 이 두 종목 이 두 ETF 상품을 샀죠. 수익률이 지금 뭐 수치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올해 되게 많이 올랐고 작년에 30% 올랐고 올해 지금 한 5, 60% 되겠군요. 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ETF 개인 투자자 탑 10을 보면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미국 쪽에 대한 미국 쪽 지수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뭐 하나 S&P 500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S&P 500 코덱스 타이거 딱 두 개네요, 그죠?
8개가 국내 상품이라는 거죠. 실제로 제일 많이 사는 상품이 제일 많이 사는 ETF가 코스닥 150, 그다음에 코스닥 150 2배짜리 레버리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ETF 이 순매수의 그 가장 큰 뭐랄까요, 뭐 주체라고 그럴까요? 2030, 40 젊은 우리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지금 작은 금액으로 뒤늦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어쨌든 꼭지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앞에서도 뭐 엄청 좋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차라리 편하고 또 분산 투자 효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 종목에 이렇게 한꺼번에 수혜를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안정적인 ETF 상품에 투자 이런 어떤 트렌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긍정적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좀 목돈을 좀 만들고 그다음부터는 뭐 개별 종목도 좀 투자 이제 좀 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짤 수 있으니까 소액 가지고는 사실은 다양하게 짠다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기사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큰 틀은 그렇습니다. 이런 건 참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자금 유입도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 지수도 특정 종목이 물론 강하긴 합니다만 좀 더 골고루 이렇게 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좋은 어떤 선순환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스페이스X 올라탄 미래에셋 금융지주까지 추월했다. 표 바로 보시죠. 금융지주 증권사 시총 순위인데 미래에셋이 무려 3위입니다. 보면은 5개, 4개 그 금융지주사들 사이에 미래에셋이 들어가 있죠. 31조 원이 됐고 작년 12월에 2만 한 4, 5천 원대에서 지금 5만 원이 넘었으니까 2배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초에 있었던 이 스페이스X 이 수혜 기대감 이게 일단 컸고 또 스페이스X가 뭐 상장까지 한다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커졌고요.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그 혁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미래에셋증권이 많이 했더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박현주 회장부터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뭐 신미안이 있다라고 이제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뭐 칭찬받을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증권업계 2위인데 한국금융지주가 12조대거든요. 2배가 훨씬 넘죠. 2배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격차를 좀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금융지주 말 보신 대로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미 앞서 있고 지금 신한지주랑 한 7조, 한 8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IPO를 스페이스X가 상반기 말 하반기 초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 되면 신한지주도 위태위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금융 미래에셋이 지주사도 아닌데 증권만 가지고 이 지주사들 뭐 은행의 증권을 잔뜩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을 앞서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어떤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에셋증권은 뭐 주가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고 증권주 강한 모습은 뭐 새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장이 좋고 뭐 거래 대금이 50조가 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단 하나 더 추가한다면 증권업계도 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형사들하고 중소형사들하고 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되게 좀 의미 있게 보시고 투자 전략을 짜실 때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양광 얘기 짧게. 사실 이 기사는 뭐 외신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어제 국내 태양광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 수준이 거의 뭐 상한가입니다. HDI, 현대솔루션, 하나솔루션 상한가고 OCI 홀딩스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25%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거든요. 이렇게 오른 이유가 일단 중국 당국이 4월부터 자국의 태양광 기업 보조금을 중단하겠다. 그럼 중국이 아무래도 밀어내기 수출 줄어들겠죠. 그러면 글로벌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는 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 태양광 관련 제품들의 어떤 양이 공급량이 줄어드니 수요 가격도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하는 거고 그런 반면에 좀 태양광 패널 수요는 늘어나니 가격이 중국 쪽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죠.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스페이스X 관련된 부분도 있고 스페이스X 가지고 뭐 머스크가 우주에 태양광 기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뭐 에너지를 쓰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전문가 코멘트를 좀 보니까 역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다음에 중국 이 부분이 워낙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수치를 좀 보자.
너무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달려가기에는 아직은 데이터가 수치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태양광주들 어제 많이 올랐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AMD 쇼크로 반도체 특히 조정을 좀 받았고요. 반면 우리 시장은 5,300선을 넘겼지만 오늘은 좀 변동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시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면 기술주의 약세와 좀 민간 고용 부진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마감 상황 한번 특징 한번 짚어주시죠. 가장 컸던 것은 그 AMD의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이 네. 가장 컸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AMD가 이제 17%의 급락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이제 동반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네. 전반적으로 기술주 쪽에서 차익률이 나오고 다른 섹터로의 좀 순환매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AMD가 보수적 전망치,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뭐 컨센을 상회하는 부분들은 나왔는데 그 전망치 그 중국 매출 포함한 네.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하회를 했고, 그리고 AMD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는 AMD만큼의 성장성을 기대를 한 건데 이번 4분기에서는 다소 계절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성장 산업에서 계절성을 보여준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들이 네. 좀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마이크론 뭐 램 리서치를 비롯한 IT 섹터 전반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봐서 이제는 이제 그 호실적인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기 마련인데 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실적은 반영이 상당히 돼요. 이제는 먼저 반영이 되고 나서 그 시장의 예상보다 서프라이즈한 게 나오냐 그렇지 네. 않냐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급락이 나오든지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샌디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 2배를 발표하는 바람에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던 그랬죠.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실적 발표 당시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도 움직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실적보다 좀 가이던스에 더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앞으로 지금까지 좋았는데 앞으로 좀 좋지 않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실망이 나올 것이고, 그 이제 가이던스가 더 앞으로 중요해요. 그 지금 AMD를 비롯해서 그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AI가 결과적으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그 오늘 알파벳 실적 발표도 했는데 네. 실적은 영업이익 빼고는 전반적으로 컨센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현재 시간 외에서는 알파벳이 한 1% 정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반도체 종목들도 뭐 마이크론도 3-4% 반등,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제 이제 그 시스코 서밋에서 엔비디아 젠슨왕은 이제 이런 기술주들의 그러니까 AI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자꾸 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다른 기업들이 이 수익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AI 쪽의 캐펙스 투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어제 기술주 투매가 나왔던 건데요. 네. 그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실적은 영업이익 빼고는 컨센 상회가 나오고 투자 계획도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올해 이제 자본 지출을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까지 예상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 예상을 넘어가는 이제 네. 가이던스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시간 내에서 다시 그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알파벳 실적 같은 경우에 좀 의미가 있는 거는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의 그 매출이 177억 달러 정도 나와서 48% 급증이 나왔습니다. 네. 급증이 나왔고, 그리고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그 월간 사용자가 7억 5천만 명 달성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제미나이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 챗GPT 쓰고 있는데 네. 확실히 그 제미나이의 그 사용자 그 증가 속도가 네. 월등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파벳이 처음에는 실적 그 영업이익 컨셉 하회하면서 시간에 1%, 2% 정도 하락했다가 네. 이제 그 주요 사업 부분에서 성과 발표와 그리고 AI와의 그 어떤 그 상호 그 캐펙스 가이던스를 좀 늦게 부르고 또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도 향후 전망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하면서 반등에 좀 성공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강세로 전환을 한 거군요. 연매출이 4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한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나왔던 얘기까지도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국내 시장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5,300선을 넘겼어요. 네.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 중심에 좀 개인 자금이 있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장세를 뭐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좀 유동성의 성격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1월 23일 정부에서 코스닥 3천을 얘기하면서 코스닥 쪽에 금융 투자 들어왔던 자금이 있었는데 네. 이것과 최근에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좀 다소 다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코스닥 3천 얘기를 할 때는 그 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수가 간다니까 지수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 금융 투자, 뭐 코덱스 150 레버리, 그 코스닥 150 레버리라든가 뭐 그런 이제 지수, 그 코스닥 지수 ETF를 주로 많이 샀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증시에 머물렀던 자금이죠. 그 안에서 있던 자금들. 그러니까 코스피 5천에 좀 소외됐던 자금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코스닥 간다니까 글로 가거나 아니면 코스닥 종목을 팔아가지고 코스닥 이동하는 이런 이제 증시 안에서의 그 자금 이동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증세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코스닥 3천 얘기 나올 때는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가는 이렇게 달리 움직였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어제 같은 경우가 이게 명확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에 들어온 자금들이 코스닥보다도 코스피로 들어오거든요. 네. 대부분 은행 예금을 적금을 깨거나 아니면은 뭐 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해외 주식을 매각하는 이런 외부 자금들이 들어와서 국내 증시에 들어와서 코스피 쪽에 금융 투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대체로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큰 종목으로 좀 쏠리는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금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 3천 얘기 나올 때는 그 안에서의 자금이 돌았던 거에 비해서 이 코스피 이제 5,300을 만든 자금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외부 수요라는 겁니다. 예금, 적금, 뭐 그 부동산, 네. 코인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코인도 네, 왔을 네. 거라 생각했는데 네. 자금을 추적해 보니까 코인 쪽에서는 아직은 별 이동이 네. 없었다는 거여서 아예 그러니까 집안 내부 청소 수준이 아니라 아예 트럭을 통째로 옮긴 이런 수준인 거고 이게 이런 은행이라든가 부동산 자금은 상당히 보수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금이 코스닥으로 잘 가지는 않겠죠, 아. 당연히.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코스닥보다도 그 큰 그릇인 코스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수저원대 자금을 또 받아낼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큰 종목이고 워낙 네. 또 이제는 시장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 워낙 싸다라는 게 알려졌고요. 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종목들의 12개월 선행 PL이 25배 정도고 TSMC가 한 20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글로벌 평균 반도체 기업들 평균 그 퍼가 한 17배에서 18배 정도 되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12개월 선행 PR이 뭐 지금 한 5배 수준이고 하이닉스도 뭐 4배 이런데 국내 평균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8배에서 9배, 하이닉스가 7배에서 뭐 9배 정도 이런 수준이니까 워낙 싼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제 그 야간 선물 지수가 4% 하락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그 워낙 싸다는 시장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이걸 또 시장 투자자들은 상당 매수 기회로 삼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네. 이게 시장이 성격이 좀 달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코스피 3,000 얘기하니까 코스닥 3,000 얘기하니까 코스피 5,000을 달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일단은 코스닥으로 돈이 붙는 거죠. 초반에 붙은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났겠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예요. 뒤늦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걸 산 네. 분들은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대장주들이 부러졌습니다.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뭐 HLB, 그러니까 시가총 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연기금과 투신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네. 코스닥 상위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비기비 종목이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이 되고 네, 거기에 네. 바이오는 그동안 계속 소외가 됐던 3,000당 대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자금으로 인해 시가총이 올라가 버린 시가총이 올라가 버리니까 네. 기관들 입장에서는 시가총이 1위, 2위 그리고 5위 있는 종목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비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3,000당 제약이라 에코프로가 생각보다 강한 겁니다. 금융투자 자금이 지금 좀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수급 빈집으로 인해서 연기금이라든가 투신들을 담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3,000당 제약이 지금 그 소수계좌 관여 관여 종목으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장세가 좀 돈의 성격 자체도 완전히 좀 달라진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돈의 족보도 달라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뭐 최근 시장을 이끌어온 반도체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근데 주가가 좀 크게 오른 이후다 보니까 지금 차익 실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숨고르기가 오늘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신고가라서 오늘. 네네네네. 어제 신고가고 삼성전자 어저께 시가총액 1,000조 우선자까지 합산으로 이미 네. 1,000조를 돌파했지만은 본주 기준으로 1,000조 돌파가 된 상황이고 오늘 조정 나오게 되면은 뭐 투자자들은 뭐 적극적으로 다 붙지 않겠냐 싶고요. 네. 지금의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그 주가 상승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하는 상승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실적 때문입니다. EPS가 올라가고 실적 추정가 계속 상향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지금 압도적인 실적을 내다 보니까 그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분기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라든가 계속 지금 수치가 뭐 지금 외국 기준과서 더 긍정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지금 실적 예상치를 내고 있는데 국내 네. 증권사가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파워 이게 될 텐데 지금의 주가 상승은 EPS 정도면 올라가는 것만 EPS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그대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 제가 기대하는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제가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리고 그 TSMC와의 밸류 얘기를 한 이유가 그 TSMC든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업들의 정도 수준의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한 네.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정도 수준의 20배까지 아니더라도 뭐 15배나 근접하는 밸류가 받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의 주가 상승의 기울기는 거의 EPS 상승 기울기에 거의 상당히 일치하고 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예전에는 이게 다 그 실적이 좋고 안 좋고의 그 사이클, 네. 그 시클리컬 산업으로 인식됐고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밸류에이션을 PBR 기준으로 많이들 했는데 조금씩 퍼 기준으로 바뀌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밸류에이션 기준이 그 시클리컬 기준으로 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TSMC나 마이크론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순간에 실적 중과분 이상의 프리미엄 붙으면서 주가가 더 가파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이제 정말 향후에 이제 미래의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이런 할인 요소가 제거되는 순간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는 좀 차익 실현보다는 좀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그렇죠. 생각을 엉덩이 하시는 무겁게 거죠? 잘 붙들고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증권사 이제 목표가들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SK증권인가요? 거기서 이제 네. 그 삼성전자 26만 원, 하이닉스 150만 원 목표가 낼 때 하이닉스 퍼 9배 그리고 삼성전자 13배 이런 식으로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퍼 기준 냈는데도 공식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배, 하이닉스 9배를 줬는데 150만 원 불렀다는 거잖아요. 마이크론이 20배잖아요.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을 좀 네. 파악해 보면 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책과 산업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원자력, 핵 잠수함, 조선 분야 협력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이 산업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원전 팀 코리아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2월 3일 워싱턴 DC에서 이제 한미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어쨌든 원만히 합의가 잘 돼서 특히 원전이나 에너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동맹을 공식화했다는 쪽에 이런 해석들이 나와서 네. 원전 종목들이 주가가 강했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주가가 괜찮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관세가 이제 관세 계제가 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쪽으로 해서 또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뉴스가 좀 상반된 뉴스들이 좀 나오긴 네. 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한미 간에 그 미국의 그 산업 재건에 대한 의지를 좀 가지면서 또 이제 그거 역할을 우리는 그 팀코리아가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전에 대해서는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은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서 네. 결국에는 이 그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시공에서 현대건설 이런 팀코리아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 신규 원전이 그 중단된 상태에서 이런 원전 설계라든가 핵심 기지들 이런 공급망이 아예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급한 게 이 원전 그 AI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도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전력 수요 감당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게 아마도 이제 결국에는 한전 한수원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될 거고 이렇게 먼저 이런 협력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향후에 이제 그 미국 내 대형 원전이라든가 SMR 이런 쪽에서도 이런 건설에 대한 주도권도 팀코리아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례적이었던 거는 어제 나온 게 이제 핵잠수함 얘기가 나왔다는 게 좀 네. 이례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미국도 지금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조선 산업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조선소도 노후화하고 인력도 없고 전문가가 없어요. 이 또한 그 국내 이제 K조선의 그 군함 검제라든가 MR 쪽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핵잠수함과 조선 쪽에서의 그 K조선에 대한 협력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원전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는 그 전저점은 있을 때 정보점 트라이 할 것 같다. 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좀 느리고 한전 기술이라든가 현대건설 다른 원전들이 더 강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상대로 정보점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것보다 좀 추가적인 모멘텀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지금부터는 좀 비중 조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실적 시즌 본격화되다 보니까 개별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잖아요. 좀 수치만큼 내용도 중요해 보여서 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영업이익이 2,332억 연간으로 나와서 흑자 네. 전환을 성공했고 영업이익이 그 정도면 6.7% 되는데 3분기 1,499억 나온 거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4분기가 네. 그냥 657억 정도 나온 거죠. 1분기, 2분기는 좀 안 좋았던 것이고 3분기에 대해서는 좀 감소를 했고 아마 4분기 쪽에서의 재고 이런 조정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니케 프로젝트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프로젝트가 완료할 경우에 1단계에서는 1,800억 그리고 2단계에서는 3,000억 이상의 투자이익이 예상돼서 두 개 합산으로 영업이익만 4,800억 이상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감산을 33% 올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잘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실적은 회복 흐름이 확인됐지만 좀 아직 완전히 정리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네,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일주일의 중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 잘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